사령부의 통제실은 폭풍의 심장부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남부 해안을 집어삼킬 듯한 태풍의 위성 이미지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 유도탄 고속함 735호 해룡함의 함장 강서연 대위는 자신의 함선 함교에서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침착함이 묻어났지만 꽉 쥔 주먹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몰아치는 파도는 강철로 만들어진 해룡함을 마치 종이배처럼 흔들었다.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과 검은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풍경이 펼쳐졌다. 통신 장비에서는 계속해서 기상 악화 경고와 함께 민간 선박들의 구조 요청이 뒤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유독 서연의 귀를 파고드는 것은 육지로부터 희미하게 잡히는 민간 무전 채널의 절박한 목소리들이었다. 여기는 남해안 고립마을 송정리. 제방이 무너졌다. 물이 차오른다. 제발 누가 좀. 무전은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끊겼다. 송정리는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번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었다. 서연은 즉시 항해사에게 명령했다. 송정리 좌표 확인해. 가장 가까운 아군 부대와 구조 가능성을 타진해봐. 그러나 항해사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함장님 육상 구조대는 도로 유실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해경은 다른 지역 구조 활동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령부로부터 공식 명령이 하달되었다. 제2함대 사령관 박진태 준장의 목소리가 함교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 시간부로 제2함대 소속 모든 함정은 현재 위치를 고수하며 기상 악화에 따른 함선 및 장비 보전에 만전을 기하라. 반복한다. 모든 함정은 현 위치를 고수하라. 이상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부함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함장님, 사령관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이제 대기 태세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명령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군인으로서 복종해야 할 상부의 명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양심의 명령이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송정리 주민들의 구조 요청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해군 사관학교 입교식에서 했던 선서였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국민. 지금 저 폭풍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이었다. 군 장비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럴 수 없다. 그녀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다. 서연은 눈을 뜨고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함내 전체에 방송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모든 승조원의 귀에 명확하게 밝혔다. 조타수 침로를 송정리로 변경하라. 전 기관 최대 속력으로 전진한다. 부함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함장님, 사령관님, 명령 위반입니다. 이건 항명입니다. 서연은 부함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 함선의 함장이다. 그리고 내 함선은 국민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부터 모든 승조원은 내 명령에 따라 인명구조 작전에 돌입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 순간 해룡함의 모든 승조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은 여성 함장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룡암의 육중한 선체가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사령부의 명령을 등지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향해서 강서연 대위는 조용히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이 별이 오늘 이후에도 자신의 어깨에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함교의 창밖으로 그녀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통제실의 박진태 준장은 해룡암의 항로 이탈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강서연 그 계집애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겨 그는 즉시 해룡암과의 직통회선을 연결하라고 소리쳤다. 강대위 즉시 원위치로 복귀하라. 이건 마지막 경고다. 복귀하지 않을 시 내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는 걸 명심해. 그의 고함이 통신기를 통해 울려 퍼졌지만 해룡암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서연은 박준장의 경고를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항해사에게 물었다. 송정리까지 예상 도착 시간은 항해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재 기상 상황으로는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장님, 이 시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텨줄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전 승조원 구조 작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단 한 명의 민간인이라도 더 구한다. 해룡암의 모든 승조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명정과 의료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식량과 담요를 준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함장 강서연의 결정은 이미 그들 모두의 결정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싸워 생명을 구해야 하는 구조대원이었다. 함선의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굉음을 내며 포효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바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듯했다. 강서연 대위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혹독한 대가를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 송정리를 향해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위에서 그녀의 작은 함선은 인류애라는 거대한 등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해룡암은 문자 그대로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뱃머리를 강타할 때마다 함선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강철이 휘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승조원들은 자신의 몸을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해야만 했다. 함교의 창문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바닷물로 인해 시야 확보조차 어려웠다. 마치 심해를 항해하는 잠수함 같았다. 강서연 대위는 함장석에 몸을 묶은 채 쉴 새 없이 변하는 계기판의 숫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관실 현재 엔진 상태 보고하라. 그녀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렸다. 엔진 과부하 직전입니다. 함장님,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속도를 줄이면 도착 시간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그것은 곧 희생자의 증가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함선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엔진 출력 80%로 유지, 대신 최단 항로를 계속 유지한다. 조타수 정신 똑바로 차려. 파도의 흐름을 읽고 함선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알겠습니다. 함장님. 조타수는 땀으로 젖은 손으로 힘겹게 키를 잡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파도의 마루와 골을 아슬아슬하게 타며 함선을 몰았다.
승조원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함장의 결의에 찬 모습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함장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때 통신 장비에서 다시 박진태 준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선 냉기가 느껴졌다. 강서연 대위, 너는 지금 군 전체의 명령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네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다.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전시항명죄로 기소할 것이다. 전시항명죄.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였다. 부함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함장님, 전시항명죄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준장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젊은 여군 장교를 본보기로 만들어 다시는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서연은 통신 장교에게 지시했다. 사령부와의 통신은 수십만 유지한다. 응답하지 마. 그리고는 다시 항해에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구조 작전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 구조 우선순위 부상자 처리 방법까지.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연과의 전쟁, 그리고 시간과의 전쟁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레이더 화면에 마침내 육지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함장님 10km 전방의 송정리, 해안선 확인 항해사의 외침에 함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마을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온통 흙탕물에 잠겨 있었다. 지붕들만이 간신히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지붕 위, 나무 위, 그리고 떠다니는 온갖 부유물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해군 함정을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연은 쌍안경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 승조원 구조 위치 확인. 구명정 하강 준비.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불어난 물과 함께 떠내려온 각종 장애물들로 인해 함선이 마을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함장님, 더 이상 접근하면 스크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의 보고였다. 서연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현 위치에서 정박한다. 모든 구명정과 고무보트를 하강시켜라. 구조팀은 2인 1조로 움직인다. 통신 두절에 대비해 각 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권한을 부여한다. 박진태 준장은 통제실 스크린을 통해 해룡함이 송정리 인근 해상에 멈춰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옆에 있는 부관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강서연 대위의 모든 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기록해 군법무관실에 연락해서 항명죄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하라고 전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이미 강서연의 군 경력을 끝장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진태에게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명령 불복종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해군 내에서 손꼽히는 강경파로 자신의 명령은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감히 젊은 여군 장교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 한편 해룡암에서는 첫 번째 구명정이 거친 파도를 뚫고 하강하고 있었다. 구명정에 탄 수병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강서연은 함교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구조팀에게 전한다. 여러분의 어깨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다. 무리하지 말고 서로를 의지하며 임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 해룡함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조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해룡함에서 내려온 고무보트들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마을로 향했다. 구조팀원들은 물 위에 떠 있는 파편들과 뒤엉킨 전선들을 피해가며 생존자들을 향해 나아갔다. 사방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절규가 들려왔다. 지붕 위에 고립된 노인 아이를 품에 안고 위태롭게 나무에 매달린 어머니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는 청년.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강서연 대위는 함교에서 전체 구조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는 여러 대의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을 전송받으며 각 구조팀에게 최적의 이동 경로와 우선 구조 대상을 지시했다. 3번 보트 11시 방향 붉은 지붕에 아이들이 있다. 먼저 접근하라. 5번 보트 현재 위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조심해. 우측으로 우회해서 학교 건물로 향하라.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구조팀은 서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차가운 빗속에서 저체온증으로 떨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보트에 태우고 기력이 다해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의 노인들을 끌어올렸다. 모든 과정은 총각을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체력이 바닥나는 것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구조 활동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가 보트를 덮칠 뻔하기도 하고 강한 물살에 보트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서연의 침착한 판단과 지시가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의 기물을 움직이는 마스터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모든 변수들을 계산하고 최적의 수를 찾아냈다. 한편 제2함대 사령부의 통제실에서는 박진태 준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는 해룡함의 구조 활동이 예상외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자 심기가 더욱 불편해졌다. 그는 강서연이 실패하여 자신의 명령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저 계집 함장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군. 그는 마지못해 인정하며 읊조렸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부관에게 명령했다. 해군 본부의 상황을 보고해. 강서연 대위가 명령을 불복하고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여 함선과 승조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인근의 모든 아군 지원 부대에게 해룡함에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해. 통신 지원도 포함해서. 이것은 해룡함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박 준장의 명령이 하달되자 해룡함의 통신망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인근을 지나던 해경 함정과의 교신이 갑자기 끊기고 기상 정보를 제공해주던 공군 부대와의 연결도 두절되었다. 통신 장교가 당황하며 서연에게 보고했다. 함장님, 외부와의 공식 통신 채널이 모두 차단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박진태 준장이 손을 쓴 것이다. 그는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그녀를 철저히 혼자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짧게 혀를 찼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상관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우리 스스로 얻는다. 드론을 더 넓게 운용해서 기상 변화와 주변 지형을 계속 감시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임무를 완수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해룡암의 가파는 구조된 민간인들로 가득 찼다. 의무병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취사병들은 따뜻한 수프를 끓여 나눠주었다. 승조원들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 비에 젖은 아이들을 감싸주었다. 군함이었던 해룡암은 이제 거대한 구명정이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구조 활동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마지막 남은 학교 건물 옥상에서 구조 신호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거대한 와류가 형성되어 있어 접근이 매우 위험했다. 모든 구조팀이 진입을 망설이고 있을 때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녀의 말에 함교의 모든 장교들이 경악했다. 함장님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부함장이 그녀를 말렸다. 서연은 단호했다. 함장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어. 그녀는 직접 고무보트에 올라탔다. 몇몇 베테랑 부사관들이 그녀를 따랐다. 그녀가 탄 보트는 거친 소용돌이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갔다. 그녀는 직접 노를 저으며 물살의 방향을 읽고 팀원들에게 나아갈 길을 지시했다. 치열한 사투 끝에 서연의 보트는 마침내 학교 건물에 도착했다. 옥상에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지키던 교사와 몇 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과 구조팀을 보자 와락 눈물을 터뜨렸다. 서연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차례차례 보트에 태웠다. 마지막 한 명까지 안전하게 태운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보트에 올라탔다. 박진태 준장은 드론을 통해 강서연이 직접 구조에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리더십에 내심 감탄했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담은 영상을 편집하여 그녀가 함부로 함선을 이탈하여 위험을 자초한 무모한 장교로 보이도록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그녀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그의 권력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모든 생존자를 구출한 해룡암이 기지로 귀환하는 길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함선은 이번 구조 작전으로 인해 여러 곳이 파손되었고 승조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사명을 완수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갑판 위에는 담요를 두른 채 옹기종기 모여 앉은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젊은 여군 함장과 승조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강서연 대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차가운 군법의 심판일 것이다. 부함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함장님 후회하십니까? 서연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사이 육지에서는 이미 해룡암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구조된 민간인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영상에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타난 해군 함정과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언론은
폭풍 속의 영웅 해룡함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강서연 대위와 승조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해군 본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싸늘했다. 박진태 준장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는 강서연 대위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공식 보도자료는 그녀의 행동을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함선과 승조원의 안전을 위협한 심각한 군 기강의 이 사례로 규정했다. 언론과 국민들의 영웅서사는 군의 공식적인 입장 앞에서는 힘을 잃는 듯 보였다. 마침내 해룡함이 기지에 입항했다. 부두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채 해군 헌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서연은 승조원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모두 고생 많았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잃지 말아달라. 승조원들은 그녀를 향해 힘찬 경례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함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헌병대 장교가 그녀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강서연 대위, 지금 이 시간부로 해룡함 함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된다. 또한 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니 우리와 함께 가줘야겠다. 그는 서연에게 소환장을 내밀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서연은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군용차에 말없이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해룡함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한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강서연이 연행된 후 해룡함의 승조원들 역시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관들은 집요하게 함장의 잘못을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강 대위가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함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 불안하지 않았나? 하지만 단 한 명의 승조원도 함장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함장님의 판단은 옳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박진태 준장은 이러한 보고를 받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강서연을 고립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과거군 경력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실수나 규정 위반 사례를 찾아내어 그녀를 부도덕하고 무능한 장교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그의 권력욕은 이제 집착을 넘어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차가운 조사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2명의 군 검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박진태 준장이 편집한 영상과 왜곡된 자료들을 증거로 내밀며 그녀를 압박했다.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수많은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기적인 지휘관일 뿐이야. 서연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자신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조사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서연은 송정리에서 구했던 한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는 구조된 후 그녀에게 다가와 수줍게 작은 조개 껍데기를 건네주며 고맙습니다. 군인 아저씨, 아니 누나라고 말했었다. 그 작은 조개 껍데기가 지금 그녀가 가진 전부이자 그녀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군사법원의 회색빛 법정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서연 대위의 군복에는 어떠한 훈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의 맞은편 검찰관석에는 박진태 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재판의 주임 검사 역할을 자처했다. 강서연을 직접 심판하여 자신의 권위를 만천하에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박진태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피고 강서연 대위는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명령 복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웅 심리에 취해 상부의 합리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함선과 100명에 가까운 승조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박 준장은 미리 준비한 영상 자료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거친 폭풍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해룡함의 모습과 강서연이 직접 보트를 타고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편집되어 나타났다. 그는 영상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지휘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며 리더십이 아니라 독선일 뿐입니다.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 준장이 제시한 증거들은 표면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군법 조항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그녀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많은 규정을 위반했는지 설명하는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서연에게는 변호사가 있었지만 군 내부의 압력 때문인지 소극적인 변론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군 조직 앞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듯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몇몇 사령부 장교들은 모두 박준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들은 당시 기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령관님의 현 위치, 고수 명령은 지극히 타당했다. 강대위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이었으며 전체 작전 계획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있었고 서연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서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일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재판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과 선택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했다. 휴정 시간 서연에게 부함장이 면회를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다. 함장님, 이건 그날 함교에서 녹음된 비공식 통신 기록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모든 승조원들이 함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녹음기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오고 갔던 모든 대화와 특히 박진태 준장이 내뱉었던 위협적인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부함장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녹음기를 전달하며 이것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강 대위님, 이것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법정에서 다룰 최후 변론을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시 분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군인 복무 규율 제48조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인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지휘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서연은 이것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진태 준장의 명령이 왜 명백히 위법하며 인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당시의 기상, 데이터 송정리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민간인 사망자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다. 다음 날 재판이 속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서연에게 불리했다. 박진태 준장은 최후 논고를 통해 그녀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서연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서연 대위는 잠시 숨을 골랐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상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검찰 측은 제가 무모한 행동으로 함성과 승조원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룡암의 위치에서 송정리까지의 거리는 불과 2시간이었습니다. 반면 태풍의 눈은 최소 6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충분히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박진태 준장의 명령이 가진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사령관님의 현 위치 고수 명령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국민을 외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입니다. 또한 제때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기상 시뮬레이션 결과 송정리 주민의 80% 이상이 사망할 수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인명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박진태 준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반격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와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었다. 법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부함장이 건네준 녹음기를 직접 재생했다. 법정 전체에 박진태 준장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서연, 그 계집애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내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는 걸 명심해 전시항명죄로 기소해서 군복을 벗겨버리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부하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와 협박만이 가득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박진태 준장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령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날 사령관님의 결정은 정말로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태풍 예측 경로 보고를 늦게 받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모든 함선을 묶어두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서연의 마지막 말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사실 그녀는 재판을 준비하며 당시 사령부의 기상정보, 수신 기록을 몰래 입수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박 준장은 태풍의 위험성을 최소 6시간 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구조활동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함선의 현 위치, 고수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박진태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날카로운 추궁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재판장은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잠시 휴정을 선언한 뒤 배심원들은 최종 평결을 위해 자리를 떴다. 강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얼마 후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강서연 대위. 본 재판부는 피고가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군인 복무규율 제48조에 의거한 정당방위적 행위로 판단한다. 피고의 행동은 수백 명의 국민의 생명을 구했으며 이는 우리 군의 궁극적인 사명에 부합하는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이에 피고 강서연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해룡함의 승조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곁으로 부함장과 승조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행가래 쳤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의 귀환을 축하하고 있었다. 반면 박진태 준장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초라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그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의 길고 길었던 권력은 바로 그 순간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군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강서연 대위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를 명령 불복종자로 몰아세웠던 군 당국은 입장을 180도 바꾸어 그녀를 살신성인의 표본이자 진정한 군인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다루었고 그녀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은 군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고 보다 인간적인 지휘 체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후 해군 본부에서 열린 특별 서훈식.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강서연 대위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녀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했다. 참모총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소령, 그대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해군의 명예를 지켰네. 군은 때로 경직된 조직이지만 그대와 같은 군인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군인으로 남아주게. 서연 아니 강서연 소령은 늠름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서훈식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해룡함의 승조원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녀를 반겼다. 함장님 아니 소령님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진짜 영웅은 바로 너희들이다. 한편 박진태 전 준장은 불명예스럽게 전역당한 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모습은 오만함과 독선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몇 달 후 강서연 소령은 새로운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해군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의 부함장으로 임명되었다. 해룡함보다 몇 배는 더 크고 강력한 함선이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지만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새로운 함선에 첫 발을 내딛는 날 전 함장과 승조원들이 도열하여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새로운 함장실에 들어선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풍 우 치던 그날 밤의 고독한 결단, 차가운 법정에서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동료들의 뜨거운 지지까지.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지휘관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이제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조개 껍데기를 집어들었다. 송정리에서 한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쥐어주었던 바로 그 선물이었다. 그녀는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보았다. 희미하게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였고 그녀가 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다시 내려놓고 함장석에 앉았다. 인터컴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가 거대한 함선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의 새로운 부함장 강서연 소령이다. 지금부터 출항 준비를 시작한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깊은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엔진이 강력한 소리를 내며 가동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이지스함이 서서히 항구를 빠져나가 드넓은 바다로 향했다. 갑판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등대처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